김성환의 시사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여야 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추경심사는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련의 상황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홀로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진행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시사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상의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간식입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오픈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김성환의 시사회를 검색하셔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그리고 그동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시청하실 수 있었는데요. 콩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콩 앱을 켜시고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되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현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50명 늘어나 누적 17만 29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날 대비 50명 늘어났는데요. 지난주 평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거지만 보통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인 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100명대도 그러니까 월요일 규모로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지금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화점 노조 측이 이번 주말 모든 백화점의 문을 닫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여의도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서도 이 신종 그 확진자 2명이
그러니까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난해부터 노조가 백화점 원청에 일관성 없는 방역 조치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백화점은 실내 시설임에도 온도 체크, 방문자 기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또 지하는 취식이 가능한데도 기본적 방역 조치도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주말 전국 모든 백화점의 휴무와 전 직원 선제 검사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진정 때까지 백화점 영업시간 단축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야구 리그도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네, 이 시즌 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한국야구연맹 KBO는 오늘 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13일부터 18일까지 경기를 수년하고 추후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9일부터 또 8월 9일까지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이 그 야구리그 휴식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총 28일 동안 일정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야구리그 중단은 NC 다이노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라 지금 이뤄졌습니다. 이 정치권도 비상이에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민주당 이계호 안규백 의원에 이어서 현역 의원 중 세 번째로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경남 지역 의원들이 회의를 했고 참석자 가운데 한 기자가 확진자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면서 이 정 의원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가 아침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의원과 접촉 과정을 봐서 다른 의원들도 자율적,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가 확진 판정 받으면서 지금 의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근데 정정식 의원이 지금 확진 판정을 또 받은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경남 지역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이번 4차 유행이 지난 3차 유행에 비해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 비율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방대본에서 올해 6월 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이른바 4차 유행 관련 신규 확진자 중 선행 확진자가 파악된 1,681명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요지는 두 가지인데 이 신규 확진자 중에 2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동일 연령대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이 감염 경로가 거의 그 비슷한 연령 집단 내에서 이제 전파가 이루어졌다.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3차 대유행 기간과 비교해서 가족을 통한 감염 비율이 줄었고 지인과 동료를 통해 감염되는 비율이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가족 감염 비율이 61.7%에서 41.9%로 낮아진 반면에 지인 동료를 통한 감염이 23.8%에서 40%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하면 그 지인 동료 등 이제 말하자면 비슷한 연령 집단을 통한 감염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걸 차단하기 위해선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이런 걸 가급적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인 동료이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뭐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또 네. 동료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방역수칙을 그렇죠. 잘 지키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검출 사례도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페루에서는 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등장했다고요. 네, 람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 알파벳 순서로 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그 한 7번째, 8번째 되는 그 문자인데요. 네. 이 람다 변이는 사실 지난 6월 14일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코로나19 관심 변이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작년 8월에 페루에서 처음 보고가 됐고 현재 전 세계 29개 나라에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이 람다 변이가 지난 4월부터 이 페루 내 전체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페루가 유난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 페루 같은 경우는 이 환자가 207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19만 3,900명이 사망을 해서 치명률이 9.3%에 달하거든요. 네. 이것이 그래서 이 람다 변이 같은 경우에 이 상당히 치명률이 높은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9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알파, 그다음에 델타, 그리고 델타 플러스 그리고 지금 이제 람다까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베타는 뭐 베타도 중간에 하나가 있기도 했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베타라고도 또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 이미 등록은 이제 작년부터 쭉 돼 있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명명하는지는 이제 올해 5월 말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 결정에 따라서 이제 영국을 알파, 그 다음에 남아공을 베타, 그리고 브라질을 감마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발 변이를 델타로 명명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네 가지가 주요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지금 특별히 WHO에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기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제 요거는 좀 주목되지 않는, 아니면 확진 또 변이들이 더 있었는데 감염자가 좀 소수인 게 또 6종류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알파벳 E에 해당하는 엡실론부터 K라고 할 수 있는 카파까지. 그래서 이게 6종류가 더 있어서 총 10가지 종류가 이제 나왔던 거고, 여기에 추가로 발견된 게 람다 11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아무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한국에서는요, 지금 네. 오늘 방대본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람다 변이와 관련해서는 페루를 비롯한 남미 지역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아직까지는. 네. 그것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9시까지 잠정 집계치가요, 이 1,440명. 1,440명요? 이게 이 9시까지 집계된 잠정치만 해도 지금 한국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 1,440명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이제 어제 같은 시간 대비 433명이 늘어난 거고요. 그 최다 기록을 경신해서 결국은 내일 발표될 이 최종 확진자 숫자는 한 1,500명 안팎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까지의 최다 기록이 지난 10일에 발표됐던 1,378명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지금 긴장하지 않으면 지금 원래 방역 당국이 2,300명 정도, 2,000명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고리 끊지 못하면 진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4988님께서 이 걱정은 또 풍선 효과입니다. 창원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남동에는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잘 안 쓰고 335 모여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 지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네, 이 화이자 백신 79만 9천회, 그러니까 39만 9,5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내일 새벽에 국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백신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교직원들의 접종에 쓰일 예정인데요. 이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한 백신 79만 9천회 분이 내일 오전 1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번에 들어오는 백신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배송돼서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고교 교직원 접종에 쓰일 것이라면서 이달 28일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및 중학교 교직원 접종도 이어지는데 이 접종에도 활용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었잖아요. 한꺼번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사이트가 접속이 폭주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어제 문자 주셨지만 나중에 하신 분들은 또 그 예약을 다 편하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혼선 끝에 예약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요. 네, 어제 좀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요. 만 55세, 59세에 대한 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지난 12일 15시간 정도 만에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재차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방대본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접종 예약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단장은 애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고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면서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세, 59세 연령층을 포함해서 접종을 원하는 50대 모든 분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어제 사태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청장은 백신 공급은 분기 단위, 월 단위에선 결정이 돼 있는데 주 단위 일정은 한 달 전부터 통보가 돼서 확보한 모더나 백신 범위 내에서
대해서 1차 예약을 진행했다면서 19일부터 2차 예약을 진행해서 충분히 맞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3분기에 8천만 회분이 지금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근데 월별로는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주 단위로 들어오는 백신 실제로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좀 부디 빨리 좀 백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백신 맞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빨리 백신 접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 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참 뭐 어떻게 생각하면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네. 일단 어제 여야 대표 간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에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게 한 6시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8시 정도에 끝나고 이제 그 여야 대변인들이 각각 여야 대표회동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뭐 첫째, 둘째에서 한 7가지 정도 합의를 봤다 네.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게 그 기존까지는 국민의힘이 이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갑자기 합의가 된 것이냐 네. 이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대변인이 전국민 지급한다는 걸 오늘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확인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전까지는 부정적 입장 아니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제로 한 것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보다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교환 조건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교환 조건을 제시를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맞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 불과 한 1시간 40분 정도 후에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 설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황보승희 대변인이 이 자기 명의로 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브리핑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이 페이스북 SNS에 그 같은 내용의 글을 썼는데요. 네.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주장을 하기를 이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 말을 뒤집은 거죠. 그 중간에 그 중간 과정에서 이 1시간 30분 한 100분 정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 뭐 그리고 그 김도읍 정책위 의장 등 예. 원내 지도부하고 국회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 후에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 합의 내용을 부인하는 번복하는 발표문이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 한 걸 보니까 합의 내용을 이 대변인이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전달상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양 대표가 그 단독 그 회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피커폰을 통해서 이제 대변인들한테 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정작 그 아침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 구체적인 설명과 기자 질의응답을 대변인들이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있던 고민이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뭐 속보 경쟁 속에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만 나가서 여론이 강하게 반응한 것이다. 뭐 일종의 언론 탓도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과연 대변인들이 뭘 브리핑을 잘못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낮에 이제 기자들하고 추가 이준석 대표가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 거기서도 대변인들이 브리핑한 내용을 봤는데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었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마디로 뭐 어떤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말하자면 그 설명을 이제 이 대표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당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당과 덜컥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번복하려고 하는 뭐 그냥 그게 그냥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스테리한 거는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는데 어제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합의를 해줄 수 있었냐.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 폐지 주장과 함께 지금 이번 일까지 터지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는 굉장히 상당한 수익까지 불쾌감을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전국민 지원 합의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 당 입장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당내 그 대선 주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대표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뭐 SNS 등을 통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독단적 스타일로 인식되면 당과 함께하기 어렵고 리더십이 성립되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희숙 의원도 대선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 뭐 내부 철학의 붕괴다. 이렇게 상당한 고강도 비판을 했고요. 조혜진 의원은 이 원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당대표 되기 전부터 염려했던 부분인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걱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전 국민의 용돈 뿌리기는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합의 번복이라고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네, 오늘 이제 그 민주당이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네.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에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론을 낸 건데요. 결국 전국민 지원을 당론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겐 미안하지만 합의한 내용이니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추경심사는 뭐 잘 되겠습니까? 여야 간의 충돌은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측의 명분이 있는 만큼 네.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그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아마 추경 심사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졌고요. 이게 아까 제가 좀 전해드린 이제 송영길 대표 발언도 그 합의한 내용이니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 하위 80% 방안이 당정 협의 또 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내용인 만큼 좀 당정 간의 좀 어떤 추가적인 협의나 내용 다듬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정 협의가 필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오늘 기재위에 이제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여야 대표 간에 이 전국민 그러니까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를 하면서 대신에 신용카드 캐시백은 좀 이제 빼자 이런 방향으로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네.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참 그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좀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 이게 마치 어떤 교환 반대급부인 것처럼 네.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왔던 80% 지급을 전 국민으로 늘리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처럼 소상공인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조건은 아닌다. 그렇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오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오늘 국회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1인당 상한 지급의 900만 원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권 장관은 그간의 지급 기준은 하우 상박 구조로 영세 소상공인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뭐 오늘 이제 역시 복지위원회에서 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 윤석열 장모 이 최모 씨와 관련해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이 사무장 병원 개설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인지를 했으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한 건데요. 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면서 사무장 병원은 정부나 국회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각박하기만 한데요. 오늘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더스키퍼는 만 18세가 돼서 보육원을 나오게 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우선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네. 일자리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면 네. 보호 종료 아동을 도울 때는 어떤 재정적인 게 있어야 되지,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한쪽 벽면을 살아있는 식물로 채우는 벽면 녹화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컸는데 저희가 식물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벽면 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착시키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직원 중 대부분이 또 보육원에서 지냈던 그런 이제 전력 이전에 이제 그런 전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적응하고 또 자립을 하나씩 두 명씩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친구가 한 개의 보육원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들도 대접하고 또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겪어야 될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들을 나누어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게 입에도 붙지 않고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감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지금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도 불편하잖아요. 네. 보호 종료와 아동이라는 단어가 전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아동은 보호가 종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것은 그만큼 정책적으로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이름을 만들고 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8세인 친구들이 아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보호 종료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호 종료라는 단어가 어떤 낙인 효과를 줄 것 같아서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이름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퇴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24세로 늘린다고 해서 정말 자립이 잘 준비될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 18세 이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고 뭐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자립에 대한 준비가 없이 보내지면 우리 친구들이 자립에 대한 어떠한 준비 없이 나아가게 되면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24세로 늘렸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립에 대한 준비 없이 24세에 만약에 보호가 종료가 되면 그 친구들 또한 문제가 그때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나이를 늘려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기 때까지 뭐 18세라든지 24세라든지 그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아동이 자립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능들 또 교육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들 또한 함께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퇴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금융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 금융이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급여를 받거나 자립 정착금을 받거나 자립 수당을 받을 때 이 큰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들로 뭐 선배들이라든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가족들이라든지 주위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금융에 대한 교육들 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낯선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위의 이야기들 또 주위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 종료시키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립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 지금 어떤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립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자립수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작년까지는 이 제도가 시범 사업이었고요. 네. 원래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보육원 보호 종료 아동일 때 보호가 종료되는 그 시점부터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이라는 것들이 주어져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5년 동안 이 기간을 5년 동안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이 자립수당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 법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우리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낙인 효과를 준다. 그래서 이건 주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지원 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을 줘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수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립수당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조사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립수당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정식 사업으로 들어왔고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늘어나는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 30만 원으로 그 누구의 네.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래도 이것들이 이제 막 생겨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립수당이 어떻게 활용되고 쓰이는지 아마 평가되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더 지원이 필요한지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 아직까지는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라고 칭찬해줄 단계이지 지금 막 평가해버리면 없앨 수밖에 또 없잖아요. 예. 못하고 있다. 이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밖에 오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제도들을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제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네. 이거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네.
그 시설에서 만 24세까지 지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 네. 예를 들면 주거 지원 문제는 조금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네. 일자리 알선 문제라든가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나요? 지금 대학을 가게 되면 보호가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요. 그런데 예. 오늘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동이 원하기만 하면 24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룹홈이나 보육원이나 가정위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지키고 그 친구들을 돌봐줄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은 아동들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인들과 함께 자란다, 그 친구들이 함께 지낸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성인인 그 친구들을 성인 선생님들이 성인인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동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성인인 보육원 선배들을 볼 때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보육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제가 사실 들기도 합니다. 일자리 알선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상 일자리 알선 사업은 전무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무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기업에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기업에서 보호종료 아동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들이 5년 내에 다 종료가 되었어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친구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잖아요. 네. 고아원에 산다라는 것들로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뭐 물건이 없어질 때 가장 먼저 학교에서 지목이 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그런 지목들을 또 그런 편견들을 당할 때마다 그 12년 동안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아이들이 계속 상처를 받아오니까 이제 퇴소를 하고 나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상처 입은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 곳에 뭐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못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더 보호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좀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내면의 상처에 대한 사회적 네. 관심이나 아니면은 좀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심리 치료와 관련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온전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심리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보육원 출신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때요. 후배들이 저희 동료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사회에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의 일들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저희 동료들은 후배들의 그 눈빛이나 그런 바램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내 과거가 숨기고 감춰야 되는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이었구나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는 혹은 심리상담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친구들의 내면의 상처들을 꺼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보육원을 퇴소한 선배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금 이렇게 시설에서 퇴소하는 그런 나이를 늘리는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세밀하게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였습니다. 시사하는 총질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문제는요. 시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상의의 색깔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 주관식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좀 헷갈리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뒷자리에 291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늘도 역시 세련된 느낌의 네이비 컬러 입으셨네요. 답은 감색, 네이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사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상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요. 포털 사이트에 김성환의 시사회 검색하셔서 딱 보시면은 거기에 사진이 올라 있는데 그 사진 속에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입니다. 네. 그 앞에 수식어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지난주에. 밀고 있습니다. 수다를 열심히 떨려면 수식어 하나쯤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역시 프로십니다. 아닙니다. 네,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366만 건 정도의 언급량이 있었어요. 지난주보다도 언급량이 조금 더 많았는데 10개 대주제 중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5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네. 환경 분야에 대한 주제입니다. 환경 분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전체 양 자체는 적어요. 13만 9천 건인데 네. 전주 대비 언급량이 19.1%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좀 많이 그전주에 비해서 사람들의 언급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재해 관련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염이 워낙 지금 심하니까 뭐 밀양이나 전북 등 고생하고 또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각장마가 이제 사실상 종료되고 계속적으로 더워지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부터 더워가지고 어떻게 버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6일에 이제 광양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아직 좀 제대로 복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뭐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SNS 목소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1위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 들어보니까 하게 되는데요. 환경 다음으로 뜨거웠던 분야가 생활 분야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위보다 한 2, 3위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위는 너무 뻔한 네, 느낌이 그렇죠. 이제 뉴스에 워낙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근데 2, 3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지난주는 이제 정치연예가 1등, 2등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재해 다음에 2위가 생활이거든요. 네. 근데 생활과 관련된 언급량 자체도 전체 모든 데이터의 32%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양도 많았고 원래 이 생활과 관련돼서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보니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가율은 한 3.8%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2등을 이제 증가율도 차지를 한 거죠. 이게 뭔가 봤더니 역시 확진자 대유행에 따른 걱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거의 모든 게 멈추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저희도 회사에서 이거 출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주말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래 이 기회에 다 같이 한번 비대면으로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이래서 모두 재택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참 이게 재택인지 아니면은 저택인지 네, 아이들도 가끔씩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좀 어떻게 더 대본도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다양한 방역 수칙 가운데 유독 SNS상에서 화제가 된 게 있다면서요? 이거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인 또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화제요? 네, 바로 음악 BPM 관련 이슈입니다. 음악 BPM 관련요? 네, 혹시 BPM이 뭔지 아시죠? 분당 비트수라는 건데 분당 비트수가 높을수록 빠른 곡. 그러니까 우리가 댄스곡 같은 경우는 보통 한 BPM이 한 13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규칙 중에 두 가지가 좀 관심을 받았는데 하나는 러닝머신을 뛸 때 너무 빨리 뛰지 마라. 그래서 6km per hour 1시간 시속 6km 이하로 뛰어라 라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이슈인데 음악을 트는 것도
BPM을 120을 넘지 않게 100에서 120 정도의 음악으로만 틀어라 라는 게 이제 권고로 나왔어요. 음악 듣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네. 달리기 속도처럼 너무 빠른 음악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텐션이 올라가서 땀이나 비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은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그런 걸 조절해라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BPM을 잘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곡은 틀 수 있고 어떤 곡은 못 듣느냐 이걸 갖고 이제 이른바 금지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SNS상에서 막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된 만남은 안 됩니다. 138이라고. 네, 뭐 빅뱅의 마지막 인사, 맨발의 청춘 안 되고요. 싸이의 챔피언 안 되고요.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SNS상에서 뭐 되냐? 아침에 상쾌하게 힘있게 운동하려고 나갔는데 김종국의 한 남자가 나온다. 그래서 발라드가 나와서 힘이 빠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뭐 정작 이제 이 얘기가 또 SNS에서 김종국 씨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분의 PT샵을 다니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는 정작 김종국 씨는 음악 안 들으면서 PT를 한다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도 해줬고요. 이제 제가 아까 전 세계적으로 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갖고 영국의 가디언즈하고 그다음 BBC에서 실제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보도를 했냐? 가디언즈의 제목이 최근에 이제 BTS가 음악을 낸 그 음악의 제목이 퍼미션 투 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춤출 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퍼미션 투 댄스의 BPM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못 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No Permission to Danc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춤출 권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남스타일 이제 싸이나 BTS, 블랙핑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BTS의 나머지 곡, 뭐 버터나 다이너마이트는 틀 수 있고 이제 그 블랙핑크의 노래들은 대부분 다 130이 넘어서 못 튼대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저작권이나 팬들은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마지막 재밌었던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BBC는 아주 진중하게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하기에 멋지고 느린 120 이하의 BPM 15개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니에 웨스트나 이런 힙합 가수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타이밍을 맞춰서인지 최근에 국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들도 120 안 되는 운동하기 좋은 음악들 리스트들이 또 최근에 만들어질 이런 좀 트렌드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신풍속도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으로 3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3위는 산업 주제인데요. 이제 140만 건 중에 정보 중에서 10% 정도였고요. 이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가 이제 자동 정지됐다라는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이제 7월 12일이죠. 이제 오전 6시 12분 정도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면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상세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전이 멈추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건 조사단이 이제 고리 3호기가 자동 정지한 정확한 원인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슈는 문화에 대한 거라면서요? 이 문화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안정기를 맞으면서 원래는 뭐 공연이나 가요계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이제 할 것처럼 하고 가요계에서는 앞다퉈서 뭐 온라인 콘서트, 팬미팅 이런 것들 막 공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다시 다 무산이 되는 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뭐 공연 이런 것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아티스트 팬, 스태프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몇몇 행사들은 그냥 진행이 됐다고요? 네, 이게 이제 아주 또 오늘 아주 뜨거웠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어르신들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스터 트롯이 청주 콘서트를 강행을 해서 누리꾼들의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스터 트롯 청주 콘서트의 현장의 사진을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요. 예, 맞습니다. 빈좌석 보이지 않으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실제로 7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청주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제 청주시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어쨌든 좀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다른 부분들은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청주에서 한다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타 지역까지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공연 전인 9일에는 청주 공연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 측에서는 청주시와 협의하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지침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진이 올라오니까 이거 코로나가 트로트는 피해가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난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들의 팬들조차도 네. 우리 가수들 좀 보호해달라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작사가 이 이후에도 갑자기 뭐 전주 콘서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티켓 오픈을 취소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 딱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네, 5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5번째 주제는 IT 과학 분야였는데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IT보다 반도체 관련 얘기였어요. 예.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 내면서 주가 상승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 만에 5천억 이상 주식 팔면서 실적과 거꾸로 가는 주가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고 뭐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증가했는데 주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 이야기들이 좀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식 투자자들 화나죠. 그러니까요. 메인들이 이렇게 좋은 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막 네. 매도해버리면 주가 네. 꺾이면은 굉장히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SNS상에서 이럴 때 모든 것을 이해시킨다는, 모든 것을 끄덕이게 한다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뭐예요? 바로 선반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반영. 네. 선반영.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면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어떠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실적들이 있지만 이게 이미 기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보다 넥스트,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전체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반도체 주가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데요. 선반영돼서 네. 다음번에는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라면 네. 그럼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보통 이런 걸 나오면 SNS상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네 글자 있어요. 네. 이익 실현. 이익 실현. 그렇죠. 네, 이제가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대감이 이렇게 조정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의견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 가지 좀 중요했던 게 어떤 분이 자기는 주식을 안 하지만 안 해서 주식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한다. 이런 식의 아주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자꾸 그 긍정적으로 단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역발상 투자. 과연 어떤 단어가 맞을지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 역발상으로 사들이는 이게 누가 승리할지 모르는 참 주식시장은 알다가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 트렌드를 읽어보면은 뭔가 세상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재밌는 거고 다음 주 2, 3위가 또 나올지 뭐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서영원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시사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상의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성환의 시사회를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바로 제 사진이 뜹니다. 그 양복 상의 색깔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북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과 경상권 내륙에, 모레는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